15억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 준호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기부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었죠. 지난 6개월간 너희한테 보낸 1,500만 원, 손자 교육비로 쓴다고 했지? 근데 학원은 3개월 전에 다 끊었더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쫙 펼쳐 놓았어요. 학원 해지 확인서, 수진의 명품 구매 내역, PC방 출입 기록까지요. 이게 대체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야. 손자 교육 명목으로 사기친 증거지.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해?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아갔잖아. 학비, 학원비, 교재비, 영어 캠프비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건 정말로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그래. 그럼 이 명품 가방은 뭐야? 400만 원짜리. 그리고 이 해외여행 경비는? 수진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가슴 아프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인 박정희라고 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업을 꽤 잘했었죠. 덕분에 서울에 집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제가 살고 있고 다른 한 채는 마포에 있는 빌라였어요. 마포 빌라는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죠. 연금이랑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38살이에요.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35살이고 전업주부예요. 결혼한 지 9년 됐고 손자 민준이가 8살입니다. 저는 손주를 무척 사랑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죠. 민준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랐어요. 그해 2월 초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뜬 걸 보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한국 초등학교 붙었어요. 한국 초등학교라고 하면 강남에서도 들어가기 어렵기로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였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다고 들었죠. 어머, 정말? 우리 민준이가 거기 붙었어? 네. 면접도 잘 봤대요. 담당 선생님이 민준이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손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니 할머니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민준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싶었죠. 뭔데? 그게 학비가 좀 비싸요.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좀 빠듯해서요. 얼마나 빠듯한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만이요. 제가 내년에 승진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 원이라니.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자 교육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손자 교육인데 당연하지. 근데 정말 1년만 맞지? 네. 약속드릴게요. 1년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매달 연금이 150만 원씩 들어왔죠. 마포빌라 월세 100만 원까지 합치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저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식비를 좀 줄이고 옷도 안 사고 지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민준이가 새 교복을 입고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 저 오늘부터 한국 초등학교 다녀요. 문자와 함께 온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한테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민준이 교육 잘 시킬게요. 그래, 우리 민준이 좋은 교육받게 해줘. 처음 2달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매달 초에 200만 원씩 보내주고 준호한테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런데 5월 초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을 하는데 따라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대요. 그래, 그럼 다녀야지. 그게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저희가 부담하기엔 좀 힘들어서요. 또 돈 얘기였어요. 하지만 손자 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알았어. 이번 달부터 250만 원 보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에 공짜로 살아야 했어요. 식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었고 채소 위주로 끼니를 때웠죠. 옷도 당연히 사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산 옷들을 계속 입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6월 말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수학학원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수학학원? 네, 한국초는 진도가 빨라서 학원 안 다니면 따라가기 힘들대요. 학원비가 얼마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요. 또 50만 원이었어요. 이제 3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소리였죠. 수진아,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지금도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손자가 뒤처진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알았어.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말해줄게요. 그렇게 7월부터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금 3천만 원이 2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죠. 이대로 가면 4개월 후에는 예금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1년만이라고 했으니까 3월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에 민준이를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게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긴 했지만요. 돈이 없으니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재미있어? 네, 할머니. 재미있어요. 공부는 잘 따라가고? 네, 잘 따라가요. 민준이는 밝게 웃었어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희생하는 게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학원비 보내주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감사해요, 할머니. 그래, 우리 민준이 열심히 공부해. 그날 민준이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예전에는 50,000원씩 줬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9월 초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준호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교재비가 좀 필요해요. 교재비? 네, 학원에서 특별 교재를 쓰는데 한 번에 30만 원이래요. 한 번에 30만 원? 네, 근데 꼭 필요한 교재래요. 다른 애들은 다 사는데 민준이만 안 사면 민망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보낼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9월에는 33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이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10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SNS에 사진을 올린 걸 우연히 봤어요. 친구가 보여줬거든요. 사진 속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죠. 오늘의 득템 하트 표시 셀프 선물 해시태그 명품 가방.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면서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명품 가방 샀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SNS에 사진 올린 거 봤어. 명품 가방 들고 찍은 거.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친구한테 빌린 거래요. 사진 찍으려고요. 빌린 거? 네, 요즘 그렇게 많이 한대요. 빌려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거요. 그렇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11월 초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영어 캠프 보내려고 하는데요. 영어 캠프? 네, 겨울방학 때 2주 동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인데 가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대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2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주 캠프가 2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가요, 어머니. 민준이만 안 보내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수진아, 미안한데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 이제 정말 힘들어. 어머니, 집이 2채나 있으시잖아요. 마포 빌라 하나 파시면 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빌라는 내가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팔아? 어머니도 민준이 할머니시잖아요. 손주 교육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낸 돈이 얼마인데 당연하다니요. 수진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빌라를 팔면 나는 뭘로 생활하는데?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강남집에서 사시니까 생활비도 별로 안 드실 텐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할 줄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아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한계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나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어. 엄마, 딱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너희가 몇 번째 다음부터라고 하는지. 아니, 처음에 한 달에 200만 원이라더니 지금은 3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 그건 민준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알았어. 근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결국 저는 2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11월에만 500만 원이 나간 셈이었죠. 통장 잔액은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 났어요. 12월 중순이었어요. 민준이 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죠. 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보일까 싶어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런데 정말로 민준이가 보이는 거예요. 민준아.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내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어. 학원 가는 길이야? 네, 지금 영어 학원 가요. 그래, 할머니가 학원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할머니랑 같이 가자. 어디 있는 학원인데? 저기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은 학교 반대 방향이었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할머니, 여기서 헤어져요. 학원 저기예요. 민준이가 가리킨 건물을 봤어요. 영어 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학원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학원 책가방이 안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두리번거리더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얼른 카페를 나와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이는 골목길을 지나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그 건물에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PC방.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학원에 간다더니 PC방에 가다니요. 민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PC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PC방 안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카운터 직원한테 물었어요. 저기, 저 학생 자주 와요? 아, 저예요? 거의 매일 와요. 단골이에요. 매일이라고요? 학원 끝나고 오나 봐요? 학원?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요. 보통 3시간씩 있다가 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PC방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준이한테 다가갔어요.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학원 간다며? 그게요. PC방이 학원이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학원 안 다닌 지 얼마나 됐어? 석 달이요. 석 달이라니요. 그럼 9월부터 안 다닌 거였어요. 엄마 아빠는 알아? 네. 알면서 할머니한테 학원비 받은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이건 민준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네. 민준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이 데려다 주는 길이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민준이 학원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민준이 학원 안 다니는 거 알고 있었지?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안 다녀?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학원 3개를 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왜 학원비를 계속 받은 거야? 그게요. 수진이 말을 흐렸어요. 그게 뭐야? 어머니가 안 주실까 봐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이 안 좋아요. 민준 아빠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학원비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민준이가 힘들어하니까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비요. 생활비? 네, 카드값도 밀려 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명품 가방은? 그건 정말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까지 내가 보낸 돈 중에 민준이 교육비로 쓴 게 얼마나 돼? 수진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반 정도요. 반? 네, 나머지는 저희 생활비로 썼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6달 동안 1,500만 원을 보냈는데 반만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수진아, 이건 사기야. 알고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돈 받아간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했죠. 준호는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그럼 내 아들도 같이 거짓말한 거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는 집이 2채나 있으시잖아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게. 어머니, 다음 달 생활비는요? 뭐, 다음 달에도 보내주시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또 돈 얘기를 하다니요. 수진아,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앞으로 돈 안 보낼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못 도와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손자 교육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실제로는 생활비로 쓴 거였죠. 제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면서 아껴가며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들었으면 됐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나한테 거짓말하는 이유가 돼? 그게 아니라요. 준호야, 나 실망했어. 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엄마, 그래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없으면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는 너희가 키워야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엄마, 제발요. 나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 보낸 돈을 정리했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추가로 특별 비용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의 반만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는 거였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생활비로 썼다는 것, 학원을 끊었는데도 계속 학원비를 받아갔다는 것까지요. 그렇다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게다가 금액이 1,500만 원이나 되니까 소액도 아니고요.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가족인데 고소를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악질적인 사기로 볼 수 있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니까요. 그럼 일단 상담 예약을 하고 싶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제 호의를 이용했고 저를 속였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재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자 변호사가 노트를 꺼냈어요. 어제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부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산 것, 민준이가 PC방에 다니는 걸 목격한 것까지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세요? 송금 내역은 다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서도 출력해 왔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요?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거요. 문자는 몇 개 남아 있어요. 학원비 보내달라는 내용이요.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PC방 다니는 걸 목격한 건 증인이 필요한데요. PC방 직원이 매일 온다고 했어요. 그 직원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고소 전에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내용 증명이요? 네, 지금까지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요.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바로 고소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요. 이미 깨졌어요. 저를 이렇게 속인 사람들이랑 무슨 가족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죠.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한번 확인하러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확인했어요. 피고소인은 김준호와 박수진, 혐의는 사기죄였습니다. 이대로 접수하면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같이 저녁 먹어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엄마, 제발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준호야, 나 지금 너희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나 전화 끊을게. 엄마, 잠깐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하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네. 고소장 내용 확인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께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증거 자료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통장 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 PC방 직원 진술서까지요. PC방 직원 진술서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PC방에 가서 부탁했어요. 민준이가 매일 온다는 내용이요. 잘 준비하셨네요.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이네요. 피고소인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희 씨,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가족인데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합의 의향은 없으세요? 없어요. 절대 합의 안 할 겁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피고소인들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형사도 변호사도 모두 합의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왜 이러세요? 정말 저희 고소하신 거예요? 응, 그래. 엄마, 미쳤어요? 친아들을 고소하다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미친 게 아니야. 정당한 거야. 정당하다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희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도와주는 것과 속이는 건 달라.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엄마,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취하해 주세요. 아빠가 전과자 되면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준이를 방패로 삼는 게 화가 났어요. 민준이 생각했으면 진작에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절해 주세요. 금액은 얼마를 원하세요? 1,500만 원 전액이요?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합의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재판까지 가는 건데요? 네, 재판까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피고소인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준이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말했죠. 왜 왔어?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이요. 민준이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민준이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지만 저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30분 정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도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호와 수진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민준이까지 이용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짜 나왔어요? 네,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씨, 정말 합의 안 하시는 거예요? 피고소인 측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네, 안 해요. 재판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잘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준호와 수진이한테서 수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편지까지요.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법원에 도착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준비 다 됐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법정 앞에서 기다리는데 준호와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들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준호는 초췌해 보였고요. 엄마. 준호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원고는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시죠.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판사석과 증인석, 그리고 방청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준호와 수진이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모두 일어나세요.
법원 직원의 말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단 5827호 사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원고 박정희 씨는 피고인들에게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자 김민준 군의 교육비 명목이었죠.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군이 다니던 학원 3곳 중 2곳을 9월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비를 요구했죠.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학원 해지 확인서와 PC방 직원 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시겠습니까?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인들이 원고에게서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요? 네, 원고는 피고인 김준호의 친모이고 피고인 박수진의 시어머니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명목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생활비 지원이라니요. 분명히 교육비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생활비 지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변호사가 말을 흐렸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았죠. 피고인 김준호, 직접 답변하세요. 판사의 말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교육비는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생활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도 같은 입장입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빚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뭡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판사가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자료를 보니 피고인들이 명품을 구매한 내역도 있던데요. 네, 판사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피고인 박수진은 9월에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가족여행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죠. 피고인 박수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교육비로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 돈으로 샀어요. 본인 돈이요? 네,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았죠.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판사가 원고석을 받습니다. 원고 박정희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준호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자를 사랑합니다.
민준이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면서 살았어요. 힘드셨겠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착석하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피고석을 봤어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말해보세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외면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수진이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피고인들, 착석하세요. 판사의 말에 둘은 자리에 앉았어요. 증거 심리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고 판사가 퇴정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판사님이 원고 측에 우호적이셨어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응, 민준아. 할머니, 오늘 법원 갔다 오셨어요? 그래. 아빠랑 엄마가 울고 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민준아. 할머니, 아빠가 감옥 가요? 모르겠어.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민준이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한테는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호와 수진이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 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판결 날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도 준호와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단 5827호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는 원고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면서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학원을 해지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학원비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징역이라는 말에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고인 박수진은 공모하여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명품 구매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총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에 안도가 됐어요. 준호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슬펐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저희 인생 망쳤어요. 수진아, 우리 남편 정가자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자초했다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거짓말한 건 너희야. 어머니. 수진이가 달려들려고 했지만 준호가 말렸어요. 그만해,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우릴 고소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짓말했잖아. 엄마는 잘못 없어.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승소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가 놀러와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정희 씨, 축하드립니다. 승소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상금은 한 달 안에 입금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항소하면 연락 주세요. 항소요? 네, 피고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결과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지만 귀찮았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들어오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준이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제발 아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민준아,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잘못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라면은 있었습니다. 라면 끓여줄게. 네, 할머니. 라면을 끓이면서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아이가 많이 여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 저 한국 초등학교 그만뒀어요. 왜? 학비가 너무 비싸서요. 아빠가 돈이 없대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민준이가 학교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 다녀? 집 근처 공립초등학교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라면이 끓었어요. 그릇에 담아서 민준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가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응, 안 울게. 민준이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언제든지 와. 민준이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요? 준호와 수진이는 잘못했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준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 고객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판결대로 배상금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1,500만 원의 위자료 500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무엇을 얻은 걸까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배상금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피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요? 네,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남에 있는 제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매매 말씀이시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지역이면 시세가 좋은데요.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방문 가능합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아들 준호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죠. 그때는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직원이 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들어오세요. 김대리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수를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평수도 넓고 위치도 좋고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급하게 파시면 14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4억이라니. 큰 돈이었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14억에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리가 돌아가고 저는 또 생각했어요. 이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마포빌라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는 없었어요. 원룸이나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김 대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 고객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요? 네, 14억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현금 거래래요. 좋아요, 계약하죠.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잘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룸 부동산에 들렀어요. 혼자 사실 원룸 찾으시는 거예요? 네, 조용한 곳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 많습니다.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그날 3군데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어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준호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주일쯤 지나서 짐 정리가 끝났어요. 이사 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죠. 이사 전날 밤 저는 집 안을 걸어 다녔어요. 모든 방을 둘러봤습니다. 안방, 준호방, 거실, 주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어요. 특히 거실 소파에서는 민준이랑 많이 놀았었죠. 민준이가 어렸을 때 이 소파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나 숨바꼭질하자.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술래할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어요. 짐을 싣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조용한 주택가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나 집 팔았어. 이제 원룸에서 살아.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집을 왜 파셨어요? 어디 사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연락해 주세요. 걱정돼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파신 거 사실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돈 걱정이 먼저더군요.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받았습니다. 할머니, 집 파셨어요? 응, 팔았어. 왜요? 그 집 좋았는데.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작은 집이면 충분해. 할머니, 어디 사세요? 보러 갈게요. 민준아, 미안해. 당분간은 할머니 혼자 있고 싶어. 왜요? 저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언제 볼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할머니 마음이 좀 정리되면. 네, 알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 고객님, 잔금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매수자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금을 받았어요. 12억 6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계약금 1억 4천만 원과 합치면 14억이었죠. 집 잘 살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14억을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전화를 몇 통 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희망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여기가 신뢰할 만한 곳입니다. 좋아요, 거기로 하죠. 서류를 작성했어요. 14억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기부가 완료됐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판결로 받은 돈이었죠. 은행을 나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14억이라는 큰 돈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내일 저녁 6시에 강남역 앞 카페로 와. 수진이랑 민준이도 데려와. 할 얘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긴장됐어요. 내일 그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섰어요. 강남역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6시가 되자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셋 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앉아. 셋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오늘 부른 이유가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집 매매 계약서와 기부증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보면 알잖아. 강남 집 매매 계약서야. 14억에 팔았다고요? 그래. 수진이가 기부증서를 봤어요. 그러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14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요? 응, 어제 했어.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춰. 어머니, 그 돈 저희 주셨어야죠. 왜 남한테 줘요? 너희 줄 돈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 며느리예요. 수진이가 흥분했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진정하라고요? 14억을 날린 거예요. 14억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너희랑은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어머니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는 나 생각했어? 제 말에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6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돈 받아갔잖아. 그때 나 생각했어? 그건요. 이제 와서 자기들 생각하라고 하지 마. 너희는 자격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 저 때문이에요? 제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이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통장이야. 민준이 통장이요? 응, 여기에 500만 원 넣어뒀어. 민준이 이름으로. 500만 원이요? 그래, 이건 진짜 민준이 교육비야. 나중에 민준이가 대학 갈 때 쓰라고. 저는 통장을 민준이한테 줬어요. 민준아, 이거 잘 간직해.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 감사해요. 민준이가 통장을 꼭 쥐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 14억 중에 500만 원 빼면 13억 5천만 원 남잖아요. 다 기부했어. 전부요? 응, 한 푼도 안 남겼어. 수진이가 또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저희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부한 거야. 너희한테 주면 또 낭비할 테니까. 낭비라고요? 그래, 낭비. 전에도 그랬잖아. 교육비로 준 돈 생활비로 쓰고 명품 사고. 수진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원룸에서 살 거야. 마포빌라 월세 100만 원이랑 연금 150만 원으로 충분해. 그럼 어머니 노후는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신경 쓰지 마.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해?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어. 근데 용서는 안 돼. 엄마,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적어도 지금은.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엄마,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 내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할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또 볼 수 있죠? 그럼 언젠가는 볼 수 있어.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핸드폰을 보니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님, 안녕하세요. 희망 장학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부해주신 14억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됐어요. 장학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넓은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죠. 박정희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정희님의 큰 기부 덕분에 마련됐습니다. 14억이라는 거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내놓으신 박정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제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손주가 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크면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씩 학생들이 나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 기부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어떻게 여기 왔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주소. 수진이가 알려줬어? 아니요, 몰래 봤어요. 그래, 들어와. 민준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할머니, 집이 작아졌네요. 응, 할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 진짜 14억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다 기부했어. 대단해요, 할머니. 뭐가 대단해?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네, 할머니. 너는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 좋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정말? 네, 진짜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와, 좋아요.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데려다 줬어.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았어. 용서는 못 하시겠죠? 지금은 힘들어.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왔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공부도 봐줬어요. 준호와 수진이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아직 만날 마음은 없었지만 연락은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었죠. 진심으로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민준이가 놀러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행복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자유롭고 평화롭다. 일기를 다 쓰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기대가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삶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그 일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달빛 담은 사연이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